네, 최경영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드립니다. 노영희 변호사,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좀 안타까운 소식, 그 국민권익위 고위급 국장 대행인가요? 예, 네, 김모 씨가 직무대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오전 숨진 채 발견됐는데 생전에 지인에게 이제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게 원래 권익위가 이런 부정부패 조사해서 그걸 명백하게 가려주는 그런 곳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김건희 명분백 조사를 하게 됐고 그게 국민들이 납득하기에도 좀 이상하게 그냥 풀려버렸잖아요. 그래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거기에 양심, 이거는 내가 공무원으로서 양심에 굉장히 반한다. 이런 생각을 쭉 하셨던가 봐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8일 오전 9시 50분쯤에 이제 발견이 된 거고, 예. 이분이 이제 세종시의 아파트에 출근을 안 하고 이제 계속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부하 직원이 찾아갔다가 그렇죠. 이제 발견을 한 것인데, 최근에 계속 말씀하신 대로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해서 괴롭다라는 취지로 지인들에게 하소연을 했다. 이게 보도가 돼서 예. 이 사연이 지금 알려진 거지 않습니까? 예. 이 지인의 입장은 이런 말을 평소에 많이 해왔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 했는데, 그런데 지금 권익위 쪽에서는 일이 많고 괴로워서 이제 이런 선택을 하신 것처럼 그렇게 업무 과다, 스트레스. 그렇죠. 예. 몰아가려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이런 사정을 밝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특히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해서 권익위가 처리한 그 당시의 상황을 돌이켜 보시면은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제 다양한 그 참 기상천외한 논리를 들이대서 이 혐의에 대해서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사건을? 그 당시에 권익위원들도 전체 회의에서 사실 이거는 뭐 이렇다 저렇다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에 이첩을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넘겨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익위 위원장, 그다음에 부위원장들, 이 3명, 부위원장 3명 체제가 3명이 이거는 그냥 종결 처리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밀어붙였던 거잖아요. 또 오늘 한겨레 보도를 보면 이 당시에 지금 이제 돌아가신 김아무개 국장, 김모 국장도 특히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문제가 없는 거다라는 취지로 밀어붙였던 정승윤 부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정승윤 부위원장하고 마찰이 있고 뭐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최근에 이 업무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했던 핵심적인 이유가 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 부위원장들, 고위급들 그렇죠. 간의 어떤 갈등이 핵심적인 요인이 아니었을까를 좀 추정을 하게 만드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권익위원장 했던 전현희 의원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예. 이게 좀 비정상적으로 이 권익위 내부에서 직원들에게 강요되거나 이런 업무 관련된 스트레스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권익위원장 본인이 할 때도 사실은 탄압을 받으면서 새로운 부위원장이 본인을 표적해서 쫓아내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온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본인도 매우 힘들었다고 그러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전현희 위원장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약간 갈라치기가 항상 상존해 있는 그런 방식이어서 이 정권 들어온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는 새로 꽂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목적을 가지고 직원들도 전부 다 평가를 달리하고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면서도 결론을 딱 내주고 이대로 하지 않으면 너는 나쁜 사람, 너는 무능한 사람, 너는 잘릴 사람 이런 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직원들도 사실은 양심에 반하는 거잖아요. 공무원으로서의 양심이. 그러니까 그럼요. 뭐 일반적인 양심 그냥 그런 거 말고 실제 공무원으로서 내가 업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 건데 그렇죠. 그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무조건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렸으니까 넌 이쪽으로 뭘 내줘 이렇게 자꾸 강요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양심에 반해서 살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의 설립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기관의 설립 목적이 특히 권익이나 인권위 같은 경우는 이게 도덕과 양심 그리고 정말 그 굉장히 좀 그 고수준 아닙니까? 네. 그 권익위 인권위가 우리가 87년 민주화 항쟁 이후에 한참 뒤에나 나온 그렇죠. 정부 기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어떤 인권의 수호자들 그리고 부정부패 관련해서 방지하는 반부패 기구로서의 가장 앞에 서 있다, 첨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20년을 보내신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분이 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알아보니까 참 이분이 부패 업무 방지 쪽의 권위자예요. 아, 그리고 이분이 이 권익위에 대한 자부심이 높았던 분이 그렇지. 이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만 계속 고위공직자의 부패에 대해서 연구하고 박사 논문도 이 고위공직자 부패에 대해서 쓰신 분이고 그리고 지금 권익위가 생긴 이래로 본인이 부패 업무를 맡은 이후에 대한민국의 공직자 부패 지수가 50이었던 게 30위까지 이렇게 뛰어 올랐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엄청난 자기의 자부심을 가지고 평생을 이 고위공직자들 부패 방지 업무를 했던 사람을 이 윤석열 정부의 이 이상한 이 임명들을 통해 위원장, 부위원장들이 이 김건희 여사라는 사람의 명품백 조사를 하면서 이 사람의 자아를 꺾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위계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위에 있는 위원장, 부위원장이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학자로서의 양심일 수 있는 것이고 인간으로서 그동안 자기가 쌓았던 본인의 모든 모습을 부정하는 말하자면 소멸돼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못 견디는 거죠. 자붕이가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 자체를 못 찾고 본인에 대해서 이거를 말하자면 받아들였잖아요. 예. 그 굴욕감이 후회를 가져왔고 어떤 그런 깊은 자괴감 속에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너무 안타까운데 화가 나는 게 권익에서 이걸 업무 스트레스라고요? 이게 무슨 업무 스트레스입니까? 한 사람을 심리적으로 살인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단순한 어떤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 선택했다고 하기보다는 저는 권익위 이번에 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을 아무 어떤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 지는 과정들을 저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번에 억울한 한을 풀어주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이게 근데 다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쪽이에요. 전부 어떻게 보면 권익위, 인권위, 그다음에 방심위도 직원들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렇죠. 거기도. 그래서 거기도 뭐 한꺼번에 전부 다 유일임과 관련해서는 거의 일치된 의견을 내고 있잖아요. 네. 언론사들도 공영방송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 사람들도 본인들이 하기 싫은 업무를 지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게 전반적으로 이 사회가 강요, 특히 윤석열 정부 대통령이 그냥 사람들을 강요하는 양심에 반하게 뭐 일을 하라 아니면은 뭐 너희들 밥 먹고 살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좀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게요. 예. 이게 지금 그 TBS 사례를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TBS도 마찬가지지. TBS가 지금 사실은 이제 김어준 씨 뉴스공장 때문에 정치 편향성 논란이 있으면서 예. 그 서울시로부터 예산이 이제 중단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상구 그 지금 대표 대행이 이걸 맡아가지고 뭐 9월이면 전 직원을 해고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예. 자, 그런 와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면 지난 7월 달에 김영민이라고 하는 그 개그맨 출신인데 그러니까 비례 후보로 국민의힘 쪽에 지원했다가 탈락된 사람이 있어요. 영입 인사예요. 유튜버. 김기현이 2023년 10월쯤인가 김영민을 비롯해서 그 영입을 했어. 근데 그 유튜버가 사실은 제가 그 KBS 구노조 사람들이 저를 뭐 그냥 모해하고 공격을 할 때 그 영상을 찍은 게 있거든요. 휴대폰으로. 그걸 그 김영민 씨 유튜브로 쫙 뿌려가지고 100만 이상이 봤더라고. 세상에. 어쨌든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있는데, TBS에서 일본어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하나를 런칭하기로 하면서 이 사람을 이 김영민을 집어넣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TBS의 PD들이 말이 되는 소리냐. 우리 보고 정치 편향이 문제가 있어서 이 제작 지원도 다 중단하고 시 예산도 안 주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정치적으로 극우적인 보수 유튜버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러느냐. 특히 일본어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TBS 이상구 대표 대행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진짜 말이 잘 안 나오는데 국힘이 좋아한다. 아니 국힘이 인재 영입을 했다니까. 딱 한마디래요. 국힘이 좋아한다. 그리고 이거 제작 거부하는 PD들 다 잘리겠다. 지난해 가을에가 인재 영입을 했어. 이랬다는 잘했다고. 거예요. 유튜브 잘해가지고 KBS 장악하는데 공을 세웠다고.
예? 아마 그런 의도였을 거예요. 왜냐면 딱 그 시기가 그러니까 겹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잘 예. 보여가지고 예. 어쨌든 돈이라도 좀 받아보자 이 생각이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대표 대행이 하는 말이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볼 것이다. 이런 사람을 집어 넣어줘야지. TBS 사장이 네, TBS 대표 대행이 이상구 대표 대행이 PD들한테 그렇게 말했대요. 그리고 너네들 이 사람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제작 거부하면 니네 다 잘리겠다 이렇게 네.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이상구 씨가 뭐 개인적으로 친일이든 아니든 그런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의 마인드.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이 언론과 관련된 사람들의 마인드이고 이 정권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 권익위에서도 예. 이 공무원에게도 우리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이 방향으로 갈 건데 말 안 들으면 넌 다 없애버려야 돼. 우리 말대로 해야 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맞아라고 강요하면서 그렇죠. 모든 직원들에게 이런 걸 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 게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이제 논란이 된 사안 중에 하나가 인권위에서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위에 지금 이상한 인권위 상임위원 2명을 보내가지고 인권위를 지금 파괴해버린 거 아닙니까? 예. 윤석열 정권이. 김용원, 이충상 위원 예. 2명을 보내가지고. 예. 근데 이 김용원 위원이 그 당시에 이제 이 지난 6월 달에 전체회의 하면서 논란이 된 뭐 논란이야 뭐 매번 됩니다만은 그때 논란이 된 사안이 뭐냐면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있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최상병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 정보공개 청구로 일반에 공개된 이 정보나 이런 것들이 왜 공개가 됐느냐에 대해서 이게 좀 복잡한 얘기인데 어쨌든 김용원 의원이 문제를 삼으면서 인권위 직원들을 그 뭔가에 대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처리가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서 예. 특정 인권위 직원에게 예. 이 관련 사안과 관계된 자료를 나한테 다 갖고 와. 이렇게 한 겁니다. 예. 근데 인권위 직원이 볼 때는 이거는 개인정보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인권위 상임위원이 본인이 직접 담당한 사건이 아니어서 그게 아닌 사람에게는 이 내부 규정상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김용원 위원이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당신의 그런 발언은 누가 시킨 것이냐. 지금 현 인권위원장이 시킨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호통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랬죠. 이제 예. 너무 이제 부당한 대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을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이 인권위 담당자가 하도 이러니까 병가를 내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직장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거든요. 맞아. 그 뉴스 있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심지어 막 누구의 지시로 나에게 이 자료를 제공하지 말라는 것이냐. 위원장이 시켰냐. 위원장이 시키지 않았다면 위원장이 시키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써라. 막 이렇게 괴롭혀요. 막 계속. 근데 어쨌든 이 상황이 되고 심지어 당신이 그렇게 나한테 자료를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녹음을 할 테니까 동의해.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 인권위 상임위원 김용원이가 그렇죠. 계속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막 하는데 예. 결국은 이 상황이 문제가 돼서 병가내고 안 오니까 이 전체회의에서 당신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병가내고 안 오지 않느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김용원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직원은 4급으로 고위직이다. 뭐 말단 직원에게 소리를 질렀으면 문제가 될지도 모르지만 공무원 생활을 수십 년 했고 4급인데 큰 소리 한번 치면 안 되는 거냐. 전무가 상무 불러서 다그치면 그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주 인권에 대한 무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아주 그런 아무 생각이 없네.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여기서 드러냈는데 예. 핵심은 이런 일들이 그 이분만 당했겠습니까 인권위에 김용호는 또 뭐 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무슨 법조인 출신 아니었습니까? 그런 거지. 그냥 이게 엉망진창인 이런 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사람은 검사 출신이에요. 형제복지원 사건의 담당 맞아. 검사였고 뭐 법조인 출신이었어. 아무튼 검사 출신이고 예. 이런 일들이 단 두 사람에 의해서 인권위를 파괴하는 일들이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데 다른 위원회도 다 마찬가지일 것이고 다른 기구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굉장히 좀 높은 상임위원이면 굉장히 높은 자리거든요. 그럼요. 차관급 급으로 아니에요? 따지면 네. 다 차관급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네. 지금. 이게 이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그 뭐냐면 면면이 들여다보면 최근에 그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도 김문수 전 그렇죠. 경산노 김문수. 위원장이잖아요. 예. 그분이 적절합니까?
그냥 반노동적인 분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최근에 방통위 이진수 위원장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방통위원 김태규 씨도 김태규 씨도 말할 것도 없고. 법조인 아이고. 출신이라고 하지만 보니까 김세희에 출연했었대. 네, 그러니까 다른 지금 연구소에. 여기 보면 그 구구 유튜버 수준에 있는 사람들과 예. 플러스 뉴라이트, 독립기념관장, 그렇죠. 한국중앙연구원장 네. 김영석. 임명하는 거 네. 보면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이 대한민국을 일회용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막 써요. 뭐냐면 이게 곱게 소중하게 이렇게 잘 다듬어서 다음 후대한테 뭘 물려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일단 5년짜리가 그냥 막 쓰고 버려야겠다는 생각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인물들을 임명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에는 이제 깨진 유리창 이론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러면 이렇게 막 쓰다 보니까 그냥 우리도 마음대로 마구잡이로 인권이고 부패고 그다음에 어떤 노동 뭐 가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렇죠. 막 그냥 하는 거예요. 위에서 네. 하는데 뭐 거기에다 다 쓰레기 던지고 오물 던지고 그냥 막 쓰고 버리자는 식의 어떤 인식들이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아. 역사도 버리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의 경우에는 판사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정권에서 무슨 도장 깨기 하듯이 모든 지금 가는 데마다 거기를 마비시키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권익위를 권익위 마비시키고, 있었죠. 그렇죠. 그 권익위를 사람이. 예. 권익위를 파괴하고 이제 방통위를 파괴할 기세인데 예. 지난번에 야당 의원들이 이거 항의하러 가가지고 현장 검증한다고 항의하러 가가지고 이제 방통위 전체회의 하는 장소에 가가지고 앉고 이랬잖아요. 이분이 그것에 대한 큰 충격을 받았는가 봐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분의 이인식에 관한 건데 예. 방통이라는 데는 합의제 기구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렇죠. 합의제 기구면은 합의제 기구에 걸맞는 형식의 회의를 해야 되는 거고 걸맞는 형식의 어떤 회의 방식을 할 수 있는 어떤 자리가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회의실은 그런 방식으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판사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야당이 그렇게 밀고 들어온 거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았는지 회의장을 리모델링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리모델링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요? 판사척처럼. 네, 방통위 회의실 이름을 심판정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심판정이라는 현판을 일단 달아라. 그리고 그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여기를 재판정처럼 바꿔야 된다. 그래서 방청석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방청석하고 그 재판정을 분리하잖아요. 난간으로. 예, 분리하고 이렇게 단을 네. 높이고. 예. 그렇죠. 단을 높이고 난간으로 분리를 하고 그다음에 가운데 이제 이 방통위원장이 의결할 때 앉는 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라. 그리고 의석과 방청석 사이에 칸막 내주고 이렇게 하고 기관장 동의 없이는 출입도 못하게 해라. 다시는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항의 방문 와가지고 앉지 못하게 해. 김태규 씨는 대단하다. 김태규 씨는 판사 출신이잖아요. 진짜 꼴통이구나. 완전 미쳤는. 진짜 꼴통이네. 이상한데 예. 이 사람이 지난번에 공수처장이 될 뻔했잖아요. 아, 이 사람이 네, 또, 이 김태규 사람이. 씨가 공수처장이 될 뻔했는데 와. 그때 판사들이 법원행정처에서 이 사람은 절대 안 된다. 해가지고 계속 비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안 된 거예요. 와, 그래서 이런 그 사람이 중간에 중단됐는데 이번에 여기를 와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김태규 씨가. 오늘 그 경향신문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네, 교수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네. 김종철 교수가 굉장히 권위 있는 분인데 칼럼 제목이 방통위 사태의 재구성이야. 근데 여기에서 지금 너무나 이렇게 윤석열 위주로 되고 있는 이 상황에 관해서 일목요연하게 쫙 정리를 하면서 법적으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가장 의미심장한 말이 뭐냐면 대통령과 유착된 사람들을 차례로 위원장, 위원으로 임명하고 야당 추천은 무시하면서 오직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정파화하는데 몰두해 온 것은 헌법과 법률을 반복적으로 중대하게 위반한 것. 이건 탄핵사유에 관해서 말한 겁니다. 그렇죠. 예. 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서 이걸 명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얘기도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추천위원회 임명을 악의적으로 지시하면서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사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거는 위법하다. 일단 위법하다고 말을 해버리죠. 이거는 네. 헌법재판관들이 쓸 수 있는 단어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분도 헌법 전문가거든요.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한 거는 더 이상 이 지금까지만 한 것도 헌법과 법률을 반복적으로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너는
탄핵 사유야 이거. 이거를 그냥 무슨 뭐 정치 싸움이나 정치공학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라고 학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경고하는 거죠. 사실은. 예. 위법 사태를 유도한 책임이 너에게 있다. 예. 너는 형식적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이 있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걸 그렇죠. 다 망가뜨리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아까 지금 저 김태규 그 상임위원회 주장과는 달리 방통위가 얼마나 그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건지 그게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최소 3인 이상은 네. 어쨌든 돼야 된다. 위원 구성이. 그렇죠. 무조건 네. 3인 이상은 돼야 예. 된다. 그래야지 합의제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이다. 그렇죠. 지금의 2인은 절대 안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그거를 거죠. 조목조목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학자들이 지금 나선 이게 거 나서줘야 보면, 돼요. 학자들이. 예, 나선 거 보면 분명히 이 메시지는 갔을 거예요. 대통령실에게나. 그렇죠. 당연히 갔겠죠. 예, 김종철 교수가 이 정도로 세게 쓴 거죠. 세게 쓴 사실은. 거죠. 예. 너 지금 탄핵 사유에 들어가 있다라고 지금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네. 말을 해줌으로 인해서 헌법재판소에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이제 탄핵 관련해 가지고 올라간 인물들이 몇 명 있잖아요. 그렇죠. 니네들 지금까지처럼 그렇게 엉터리 같이 하면 안 된다. 예. 특히 이 방통위 관련해 가지고는 언론 장악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지금 끔찍하게 대한민국에 폐해를 입히는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처럼 탄핵 요건이 되네 안 되네 이러면서 만연하게 이런 걸 넘겨버리면 결국 우리나라 망한다. 요거를 지금 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칼럼이었고 박문진 이사가 효력 정지된 거 있잖아요. 네, 박문진 네. 이사 권태선 등등. 예. 네. 그 관련해서 이제 선임한 거 네. 요거는 8월 26일까지 현재 박문진 이사들의 임기까지는 그 선임한 것 그 자체는 효력 정지다. 네. 임시 집행정지 임시 집행정지. 해줬죠. 예. 네. 법원이 받아들여 준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 되게 중요하죠.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방통위에서 박문진 이사들을 저런 방식으로 선임한 것, 그 절차 자체가 부당한 것 아니냐. 그래서 선임 자체가 무효인 건가? 그렇죠. 라고 해서 이제 또 재판이 네. 걸어진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 판단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본안하고 이렇게 네. 집행정지 같은 경우 보통 이제 가처분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본안 사건 전에 있었던 이런 사건 등을 봐요. 본안 사건의 판사님들이 판단을 할 때 이 관련된 가처분 사건이나 그 전에 있었던 다른 사건들에서 집행을 정지시켰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줬는지 이걸 보고서 다른 판사들이 보기에도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실질적으로 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물론 커요.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나 용산 쪽에서는 임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신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용인하겠다는 뜻은 물론 아니다라고 그렇긴 얘기는 하지. 합니다. 예. 그렇지만 그건 형식적인 것이고 그렇지.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법원 관련한 일을 하는 사람이 보기에는 이거는 법원에서 지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특히 MBC 지금 뭐 제재, 행정제재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방통위에서. 그런 것들이 지금 건건이 다 깨지고 있잖아요. 17건인가가 전부 다 무효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지금 방통위에서 한 모든 것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무효고 절차 위반이라고 하는 거를 행정법원 판사님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요점은.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공영방송 이사선임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그 소송 냈잖아요. 그런 것들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 지금 이제는 더 이상 우리들이 가만히 묵고하고 있을 수 없다. 판사들도 이제 나서야 된다. 판결로서. 그렇죠. 이 얘기를 지금 해주는 것 같아요. 무효고 다시 위반이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너희들 제대로 5인 구성해서 또는 그렇죠. 김종철 교수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3인 이상 구성해서 최소 다시 해. 3인 이상. 다시 해. 최소한 네. 형식이라도 갖춰. 예, 그렇죠. 다시 해. 그래, 니들이 어떻게 정파적으로 판단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하여간 법적인 형식 절차는 다 틀려먹었어. 예. 그러니까 최소한- 박문진 이사 할 때 우리가 봤잖아요. 예. 그 국회 상임위에서 어떻게 이거를 선임했는지 했더니 말을 참 기괴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김태규하고 이진수 의원이 둘이 앉아서 명단 받아놓고 아홉 명씩. 아무 얘기 안 하고 네. 둘이서 이것만 했다잖아요. 그렇게 빨리.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없죠. 한 시간, 될 수가 없고 한 사람당 뭐 3분인가 그렇던데. 그리고 방통위 직원들도 설명을 못해요. 예. 그랬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준석 의원이 어. 서로 카톡으로라도 주고받지 않았나요? 그런 식이에요. 겉으로는 말을 안 했어도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카톡이라도 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웃고 있지만 예. 이런 형식적인 절차도 무시된 채 임명됐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본안소송까지 가도 예. 이거는 본인들이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게 좀 이 안타깝고
안타깝지만 권익위처럼 어떤 위원장, 부위원장 이런 국장을 누르는 구조가 아니라 판사들은 개별적인 독립적인 그렇죠.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법원이나 여러 가지 이 사법부에서 합리적 판단을 해줄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그 이준석 의원 질의할 때 보니까 웃기더라고요. 그 물어봤는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은 결정을 한 거냐. 이해가 안 된다고. 투표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투표를 했다며. 둘이서 투표를 했는데 네, 둘이서 투표를.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투표를 네. 한 거냐? 뭐 80명 중에 그러면은 먼저 1차적으로 추리는 투표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토너먼트를 한 거냐? 뭘 한 거냐? 근데 그게 아니라 9명씩 예, 일치할 때까지 각자. 9명씩 계속 한 것이다. 8, 9라운드를 그렇죠. 그러면은 투표 나올 때까지. 그렇죠. 그러면 그게 이제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제가 그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의 반응이나 이런 걸 보다 보니까는 네. 그게 뭐냐? 빙고 게임이다. 그게 빙고 게임. 빙고 게임 짱 맞추는 거야. 짱 그렇죠. 맞추는 둘이 거. 먼저 예. 딱 써놓은 다음에 예.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빙고가 맞춰질 때까지 했다는 거 아니냐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예. 엉망으로 했는데 근데 다만 이제 최소한 국민의힘과 무슨 뭐 이 여권에서 어쨌든 이 지금 법원의 결정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이제 형식 논리인 것이고 이제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이렇게 주장하겠지만 이제 저는 법에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뉴스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최소한 이 결정은 법원이 이 결정을 한 거는 최소한 이거는 지금 현 이제 이 방통위와 이 지금의 집권 세력에 대한 괘씸죄를 얘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결정을 한 배경을 설명을 하면서 지금 이 준비기를 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길 준비가 안 한번 늦췄죠. 그래서 그렇죠. 네. 준비가 안 됐다고 주장을 하니까 길은 늦춰야겠는데 그런데 이거는 빨리 결정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방문진 현 이사들의 임기가 이제는 도래할 것이고 임기 만료가 도래할 것이고 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줄 거냐의 핵심은 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발생 여부와 그것을 이제 방지할 수 있느냐 그리고 방지하는 것과 방지를 했을 때 공공이익이 이게 이제 훼손되느냐를 같이 비교하는 게 핵심인데 아니 이거는 좀 약간 다른 게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없어. 왜냐하면은 지금 이미 선임된 사람들이 아직 임명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방문진 이사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이득이 없어. 근데 현재 그 구 방문진 이사들, 지금 현재 방문진 이사들이 임기를 2, 3개월 더한 경우가 있거든. 그렇죠. 과거에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절차가 좀 늦어져서 완벽한 절차를 가지고 새로운 방문진 이사가 될 때까지 이 사람들이 MBC를 위해서 그냥 일하면 돼. 그냥 MBC 입장에서는 회복할 수 없는 무슨 손해랄지 아니 뭐 이런 거는 MBC가 아니라 이걸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람들의 손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행 제도에 따르면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더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 새롭게 임명을 해가지고 네. 새롭게 임명을 한 사람들이 오면 네. 일을 못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손해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행정치를 요걸 시켜가지고 새로 임명된 사람들을 오지 못하게 해주세요가 핵심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가처분 신청은.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면은 이걸 신청한 사람들의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현재 이사들을 선임한 그러니까 지금 새로 보내야 되는 사람들을 선임한 측이 침대 축구를 하게 되면 이분들의 임기가 지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렇죠. 그러면 분쟁적인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재판부 논리가 그거잖아요. 분쟁적인 상황이 된다. 왜냐하면 이쪽은 임기가 끝났다고 주장할 것이고 그렇죠. 이쪽은 우리는 임기가 끝났지만 너네들의 이제 임명한 것이 위법하기 때문에 이거 계속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분쟁적인 상황에 실질적으로 돌입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기에 그래서 임시로 지금 집행정지를 받아준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침대 축구를 하면 지금 이제 이 집행정지 대상이 되는 쪽에서 침대 축구를 하면 이 상황이 더 혼란스러워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침대 축구 하지 마라라고 제가 볼 때는 경고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법원이 판사 입장에서는 괘씸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준비가 이렇게 그렇게 뭐 오래 걸리고 힘들 일이냐라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방통이나 이쪽에서 오래 걸리고 힘들 일이라면 이유가 뭐겠습니까? 설명할 길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적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 이사를 임명했다는 거에 대한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거를 재판부가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는 자꾸 이제 부산에서 뭐 이렇게 하고 뭐 언론에서
뭐 사진도 나오고 이러는데 부산을 왜 이렇게 좋아해요, 이분은? 부산은 뭐 어머니의 도시 아닌가? 이것도 뭐 약간 좀 정치적으로 본인이 그렇죠. 정치적인 네. 어떤 뭐 본인은 고단수다. 그래서 우리는 경남과 부산을 잡아야 된다라는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영부인이 이렇게 열심히 정치질을 하는 것도 또 처음 보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제 요 사람이 뭐 별로 관심은 없어요. 김건희 씨에게 별로 관심은 없는데 저는 자꾸 이렇게 뭐 어디를 나갔다고 해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그 다음 날에는 뭐 사진 제공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긴데 중요한 거는 그 비슷한 시기 어제 야권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그 최상병 특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김건희라는 이름이 있네요. 있죠.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 사건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네. 특검법에. 네. 예. 명시한 거죠. 예. 네, 원래 그 두 번째 특검에도 대략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거론하진 않았으나 예. 거기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도. 근데 이번에 아주 네. 명시적으로 폭넓게 보면 이거는 이제 드러내서 아예 예. 이름을 박은 것이고 예. 저는 김건희 여사라는 이분의 이번에 휴가의 부산 일정을 보면서 이분은 도대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시는지 대단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사고를 쳤다고 봐야죠. 명품백. 사고 많이 쳤죠. 네, 사고를 계속 끊임없이 네. 치고 있는데 네. 허위 경력부터 주가 조작, 명품백까지 이거를 정말 그 본인은 특혜 아닌 어떤 수사나 조사를 다 받았다라고까지 하면서 마무리 지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명품백을 받았으나 유모행 장관이 돌려들어간 걸 깜빡한 죄이기 때문에 네. 자기는 죄가 없다고 지금 이런 공개행보를 하는데 이 부속실 때문에 뭐 몸풀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언론도 언론이 잘못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아니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경력 위조하고 거짓말하고 주가 조작에 최소 전 주고 그리고 나서도 5년 동안 그래 자숙하고 그냥 조용히 지내야 될 사람이 턱하니 그냥 취임하고 여기저기 나타나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디올백이나 받고 있고 그 디올백을 받은 것 때문에 권익위가 이 난리가 나고 그리고 고위 공무원 한 분이 아유 양심상 이거 도저히 안 할수 되는데 없다. 이러다가 돌아가시고 이런 상황에서 이 자는 뭐 남자든 여자든 자니까요. 이 자는 김건희 씨는 그 부산의 시장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그 대통령실은 하루 이틀 지나서 비공개였는데 아이고 사진이 찍혔네요. 그럼 언론은 이거는 김건희 씨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데 그 의도가 이런 정치공학적 내용이다라고 정치공학적 내용만 써. 이게 나라야? 그러니까 이게 또 제가 보면 그동안 그렇게 사고를 쳐놓고 네. 몸을 푼다는 게 또 무슨 사고를 치려고 몸을 몸 푼다는 풀어요. 게 무슨 말이야? 난 아니, 그런 말이 몸을 너무 푼다는 게 그 이해도 안 될 너무 뿐더러 국민들한테 모욕적인 거 아니에요? 진짜 이 권익위 국장의 죽음 자체에서 정말 일말에 어떤 책임감이 없을까요? 아니, 솔직히 여기에서- 얘기하면 이 죽음은 김건희라는 이 명품백이 사람 잡은 거예요. 연계해서 쓰는 기사도 없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안 해요. 연계해서 쓰는 기사도 그리고 없다니까. 용산이나 이런 데 권익위에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성명 나오거나 말이 나온 게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모 형식의 유서가 있었다. 우리 권익위의 직원들은 이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양심 선언을 사실 그 직원이 그렇죠. 같이 동료 직원이 해준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해주거나 뭔가 유감 표현을 하거나 본인들의 뭐 업무 방식이 잘못됐다거나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하나도 없이 오로지 김건희 여사가 비공식적으로 여기저기 좀 다니고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중들에게 다가간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언론들이 이게 웃긴다는 거 미친 아니에요. 것 같아. 아니 이게 계속 무슨 뭐 마약을 먹으니까 마약이나 진통제를 먹으니까 마약이나 진통제에 내성이 생겨서 취했는지 취해서 아니 이게 무슨 기사 이게 중요해? 그리고 만약에 김건희 씨가 부산 시장에 나타났다고 하면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권익위의 지금 그 사건과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럼요. 대통령실에서 보도자료 나온 거랄지 대통령실 관계자가 찌꺼리는 어떤 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걸 기조로 해가지고 그게 핵심 야마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쭉 가다가
뭐 야권 관계자의 어떤 비판 하나 넣는 게 그게 기사예요? 이게 완전히 정신이 없는 인간들 아니야. 제가 기자면은 네. 물론 저도 기자 생활을 했지만 그냥 뭐 직접적으로 인터뷰를 못 하니까 영부인은 네. 전 그럴 것 같아요. 왜 대통령 부부가 같이 휴가를 가서 따로 행보를 하죠? 그러니까. 대통령 불화설 있나라고 저는 네. 취재를 해서 쓸 것 같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이 전체적으로 이 상황을 보면 부산에 시장을 가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전통시장부터 부산에 대한 어떤 본인의 이미지를 하잖아요. 대통령 행세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대통령이 두 명이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군 쪽에 가서 장병들하고 족구하고 시찰하고 예. 말하자면 민생행보는 김건희 대통령께서 또 이쪽을 따로 하고 저는 대통령이 두 명이 존재하는 게 아닌가.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휴가 일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핵심은 본인이 대통령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대통령이 2명 있건 3명 있건 본인이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적절하게 포인트를 딱 찔러줘서 네. 이러한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네. 실제 이러한 것이 의미하는 것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그렇죠. 있다. 네. 이거를 지적해주는 게 언론의 역할이라는 그러니까요. 거잖아. 근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아니 진짜 왜 그러냐는 거죠. 충격적이에요. 나는 오마이뉴스까지 이렇게 아니 김건희가 부산시장 간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리고 그 사진이 이렇게 찍힌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리고 그 다음날 대통령실이 사진을 제공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국민들에게? 또 비공개라며요. 예. 그러면 비공개라서 보도 안 하면 되잖아요. 나 계속 이러는 게 조금 어제도 그렇고 제가 스픽스에서 자꾸 좀 화를 내서 되게 죄송합니다. 되게 죄송한데 저는 지금 이 나라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요. 이 나라의 언론이 하는 행태가 이게 다 돌았나? 지금 다 이상하게 보고 있어요. 우리 네. 여기서 그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적으로.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 예. 이 여성, 이 김건희 씨가 이제까지 한 행동들을 보면 상당히 정신 나간 사람 같은데, 그리고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공적인 행위를 한 것, 그러니까 뇌물 받은 거 있잖아요. 디올백 받은 거. 그 다음에 주가 조작 전주로 활동한 것. 최소 저는 방조범, 그리고 올바르게 본다면 공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안 하는 언론들이 계속 이렇게 쉬운 기사, 저는 이게 쉬운 기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사진 찍기 놀이하면서 사진 찍고 그게 정치적으로 뭐 어떻다 저떻다 정치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준다. 무슨 정치적인 메시지를 줘. 이자가 어떤 직기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김건희라는 아무것도 없죠. 이 사람이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어.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 대통령의 남편이죠. 대통령을 남편으로 두고 있죠. 왜? 어. 그것밖에 없잖아. 예, 그리고 보통- 이종호 녹취록에 나온 그런 주가 조작의 어떤 공범 또는 방조범 또는 전주였던 여자잖아. 그냥 그런 거예요. 예전에 보면 군에 가면 예. 본인 남편이 장군이면 자기도 장군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장군 행사를 하고 옆에 어떤 부하 직원들을 남편의 부하 직원들을 본인의 부하 직원처럼 다루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형식이에요. 본인의 남편이 대통령이니까 본인이 대통령하고 똑같은 줄 알고 행동하는 것이죠. 근데 아니, 이건 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부산에 가서 뭐 사진 찍고 뭐 민생이 어쩌고 저쩌고 어쩌라고 그래서. 근데 두 부부가 네. 이제 국민들을 우롱하는 게 그러니까요.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휴가를 가서 제일 처음에 제가 기함했던 게 그 최혜병 특검을 2번이나 거부한 대통령이 해군 티셔츠를 입고 돌아다니더라고요. 해군 티셔츠, 군 티셔츠를. 제가 너무 화가 난 게 지금 조롱하나? 국민들을 우롱하나? 지난번에 그 후보 때 그 개사과 한 거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네, 똑같죠. 그러니까 개사가 하듯이 지금 국민들한테 그래 뭐 나를 비판하거나 욕하려면 욕해봐 나는 내 갈 길 할 거야 하면서 저 군 티셔츠 입고 지금 돌아다니잖아요. 최병 특검 지금 2번 거부한 대통령입니다. 김건희 여사라는 분 좀 그 검찰한테 출장 조사 받고 나서 나 이제 다 털었어 하고 지금 부산 가서 본인들 재밌게 놀고 웃고 먹고 마시고 하는 거 지금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2022년 9월 16일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취임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임명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번 9월달에 이제 나가요. 그럼 후임으로 지금 누가 지금 얘기되고 있냐면 심우정, 임관혁, 신자영, 이진동 이런 4명 정도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전부 다 지금 사실 윤석열 사단이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이 사람들이 가게 되면 김건희 씨나 이런 관련된 것들은 다 이제 묻히게 된다는 거죠. 이제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되게 편하게 나 지금 할 거 다 했어. 나 이미 털었어. 검찰에서 더 이상 나에 대해서 뭔가 트집 잡을 게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분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 언론이든 혹은 뭐 평론을 하는 사람이든 혹은 야당이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렇게 털려고 하는 범죄를 은닉하고 자기들이 했던 것들에 대해서 종적을 감추고 꼬리를 자르려고 한 이 상황이니까 이거를 못하게끔 만들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단죄할 수 있도록 뭔가 지원해줘야 된다. 후속 절차가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관련해서 피해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없이 똑같이 우리들은 그동안 해왔던 대로 꼬리 자르고 내가 그동안에 우리 와이프 살려줬던 방식대로 혹은 보여줬던 방식대로 할게 라는 메시지만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대한민국에 내가 왜 살아야 되나. 그렇죠.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옳다고 이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막 의의 난리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언론까지 다 부안내동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맞다는 식으로 해주면 그럼 대다수 국민들이 느끼는 그 자괴감이나 실망감은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는 여기서 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세금을 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8.15 광복절 맞아서 지금 이상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광복절 마찬가지로 KBS 이상한 거 하잖아요 지금. 예, 그것도 좀 이따가 말씀을 하시죠. 광고 보고 3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유심 경종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를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금 문고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에 경종 정보 비교해보세요. 네, 인터넷 비교원에서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8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총 78만 원까지 최대 혜택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TV 가입 원할 때는 인터넷 비교원에서 365일 연중 무휴 상담 가능하고요.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거나 1670-2571, 1670-2571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도 몰랐는데 테러리스트 김구라는 책이 출간이 된대요. 테러리스트 김구? 네. 누가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번에 독립기념관장 되기 이 문제가 되는 사람 김영석? 네. 네. 김영석 전에 그 김낙령 교수 있었잖아요. 김낙령. 네, 네. 동국대 명예교수. 네. 김낙령 교수가 반일 종족주의에 이영훈과 함께 공동 저자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 또 다른 공동 저자의 한 명인 정한기 씨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테러리스트 김구를 출간을 한다는데 오늘 이것도 경향신문에 단독으로 나온 것 같은데 책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네요. 한국인들이 환상으로 생각하는 김구는 종북 주사파가 만들어낸 역사적 허상. 김구를 민족의 구원자로 성인화하는 것은 지독한 정신분열이자 끔찍한 위선. 안중근, 이봉창, 윤봉길도 전부 테러리스트이고 논할 여지가 없다. 독립운동가들을 테러리스트래요? 예, 유튜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김구에 대해서 민족 양심이나 도덕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소롭다. 국적은 야, 이렇게 강제로 진짜 박탈이 안 되나요? 미친 거 모르겠어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KBS 기적의 시간이라고 또 다큐멘터리를 이번에 한답니다. 하잖아요. 8.15 기념으로 8.15 만든다는 기념으로. 거. 이승만 찬양하는 내용으로. 세월호 참사, 4.16 세월호 참사가 우리 그 총선 이후에 다큐멘터리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못 만들게 했던 KBS가 그것도 방영 방영 연기 못하게 했던. KBS가 이게 이승만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사실을 몰랐다. 다큐멘터리에서 이렇게 지적을 한다고 하네요.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요? 그 다큐멘터리? 누가 만들었어요? 대한역사문화원이라는데요.
이게 일본 이거 일본 또- 식민 지배 역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계열의 그런 대한 단체래요. 역사문화원. 대한 역사문화원. 네, 대한 역사문화원. 거기에서 이제 자문을 많이 받았나 보죠. 여기서 지금 제작을 지원했다는 거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독립기념문 관장이 지금 김 누구였죠? 김영석이었죠. 김영석. 네. 근데 이렇게 와. 한다고 이게 예를 들면은 이런 책을 내고 KBS에서 이런 다큐멘터리를 한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행동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행위고 뭐 이런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비상식적이라는 일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 책과 이 방송을 본 국민들이 아 그동안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그렇게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네. 넘어가자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보고 이 정부의 지지자가 돼가지고 이 정부가 다시 한번 집권을 하게 해주자 이런 이제 어떤 효과를 노리고 이렇게 하는 거라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큰 효과 없을 거거든요. 큰 효과가 없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 반대쪽에서 예를 들면 지금 화내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반대쪽에서 할 말만 이만큼 만들어주는 건데 뭐하러 이렇게 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아니에요. 되고 이게 스며든다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 잘못된 사고방식에 자기도 모르게 젖어 들어간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치적인 효과가 크지는 않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런 방식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랑비에 옷 젖게 하는 수많은 다른 방식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어떤 정치 전략이나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어떤 잘못된 신념의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된 신념이라는 거는 어디에 비유를 할 수 있는 거냐라면은 어떠한 종류의 종교적 신념에 비할 수 있는 거여서 제가 볼 때는 이 나라의 지금 윤석열 정권의 어떤 핵심에 있는 대통령이 계속 어떤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의 어떤 주장이나 이런 거는 대통령이 사람을 잘못 쓰고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대통령 본인이 그것이 뉴라이트의 사상이든 또는 친일적인 사상이든 거기에 굉장히 강하게 물들어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그게 아니면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설명이 불가능하죠. 근데 이게 그 약간 그 순진하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게 트럼프가 처음에 나왔을 때 아무도 트럼프가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미국 주류의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는 특히 정말 가짜게 생각했거든. 쇼 호스트 출신의 부동산 그것도 무슨 학력도 이 사람도 그냥 대충 기부해가지고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냥 무식한 사람이에요. 무식한 백인 남성 할아버지야. 돈 많은. 돈 많은. 그러다가 이제 성취행을 TV에서 일삼는 You are fired 이걸로 네. 뜬 거예요. 이걸로 떠가지고. 리얼리티 TV에서. 근데 이제 미국에서 당시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저 정도의 갑자기 뜬 셀럽이 그렇게 미국의 문명을 우습냐? 우리가 우스워? 워싱턴 포스트가 원래 보수적인 신문이거든요. 원래 공화당 지지자들이었어요. 그랬다가 트럼프가 되고 난 다음에 데모크라시 다이스 인 다크니스라는 과거의 휘호를 다시 갖다 붙인 거예요. 야, 이거 어둠 속에서 민주주의가 죽어버린다. 원래 공화당 편향의 신문이었던 워싱턴 포스트가 미국의 정론지가 갑자기 뉴욕 타임즈처럼 확 바뀌어버린 이유는 미국 민주주의가 이렇게 약했어? 깜짝 놀란 겁니다. 트럼프가 돼버린 걸 보고. 야, 이 정도였어? 근데 저는 미국 민주주의 200년이에요, 역사가. 우리 민주주의 30년입니다, 30년. 그것도 아직도 5.18 가지고 북한군하고 이런 나라예요. 이런 나라인데 저는 아니 미국보다 우리가 아무리 학력이 높고 미국 사람들보다 수준은 높아.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순식간일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순식간에 그러니까 위험하다니까요. 이 민주주의는 굉장히 위험한 그러니까 사람들이에요.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돌보고 살펴보고 그 뚝이 무너지지 않게끔 촘촘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이게 민주주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맹신은 위험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작은 틈을 지금 파고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 생각하세요. 뉴라이트 관련돼서 교과서를 강행하려고 했을 때 얼마나 거세게 저항했습니까? 그래서 막아냈던 것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마지막 어떤 역사적인 부분을 좀 훼손을 시켜서 본인들의 어떤 그 자양분을 삼겠다라고 지금 시도하는 것 같아요. 독립기념관장, 한국중앙연구원장, 그다음에 지금 KBS의 이런 사안들. 그렇죠. 그다음에 이 지금 완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국적을 박탈해도 될 만한 소리잖아요. 그렇죠. 테러리스트 김구 안중근 우리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요? 그러니까 피 흘려서 선조들이 독립운동에서 나라 찾아오고 민주주의를 하려고 정말 많은 선배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여기까지 해서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줬더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고 단호하게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이 티끌만큼 당부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좀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진보 진영 내에서도요. 이건 강력하게 항의해서 뻗쳐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게 예. 첫째 민주주의가 튼튼하게 유지될 것이다. 예. 둘째 이러한 것들이 뭐 사람의 정신에 아무 영향을 안 미칠 것이다. 셋째 이래도 된다 이 말씀이 아니고 그렇죠. 그런 건 아니겠죠. 이 말씀이 예. 아니고 예. 이 말씀이 아니고 그리고 이거를 막아낼 필요가 없다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건 이제 민주주의의 문제고 요건 역사관의 문제고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가령 이 정부가 지지율이 낮지 않습니까? 예.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싶지 않습니까? 예. 사랑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지지율을 높이고 싶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지율을 높이고 싶은 그러한 방향이냐 이게 그러면 지금의 단기적 상황에 예를 들면 그거를 예를 들면 지지율이 지금 높은 상황에 이런 캠페인을 막 해서 사람들을 지지율도 높으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을 극우적으로 바꿔야겠어. 이런 캠페인을 뭐 진행하는 거라고 하면은 그런 거라고 하면은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리면서 전제를 깔았잖아요. 이게 네. 부적절하다는 거는 많이 말씀드렸다. 그렇죠. 그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는 건데 네. 그런 거라고 하면 이게 어떤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전략으로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게 전략이 아니라 어떤 믿음과 신념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전략이면은 거기는 합리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비합리적인 어떠한 그 신념이 배경에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걸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게 비합리적인 결정 체계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비합리적인 결정 체계라는 거는 이게 대통령의 신념 아니냐라는 의심이 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 의심은 많이 들어요. 짙게. 대통령이 아마도 뭐 선친이 일본에서 공부를 하셨고 그리고 석사만 하시고 연세대 상대 교수를 하셨잖아요. 문부서 장학금을 받았고 근데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렇게 혼합이 된 건데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정치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캠프 데이비드 회담 이후에 미국 언론에서 가장 주시했던 게 바이든의 최고의 업적은 한국과 일본을 화해시킨 것. 이게 바이든의 업적의 10가지 중에 3번째인가 그랬어요.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 언론은 잘 주목을 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은 늘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는 일본과 한국이 친해야 되고 거의 동맹 수준이어야 되고 근데 그 동맹이라는 단어가 국민의힘 논평에서 나와버렸어요. 한미일 동맹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그 한미일 동맹에서 일본은 어떤 역할이냐면 미국을 대리하는 동북아의 안전핀의 주축입니다. 걔들이 커맨더고 우리가 밑에 부관이에요. 미국의 세계 전략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미국의 언론에서 한 번도 한국이 주축이고 일본이 부관인 적은 상상을 하지 않아요. 절대 일본이 위입니다. 경제력이나 뭐나 전부 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일본 밑으로 쓱 이렇게 들어가는 것 그리고 이자들은 이렇게 지금 역사관을 바꾸려고 생각하는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미국이 원해.
미국이 원해. 미국의 세상이야.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끊임없이 할 것이고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예. 거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덧붙이면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전혀 동의를 하지 않는데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죠. 보수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심지어 그런 개념에 대해서 보수에서조차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 이종찬 광복회장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친한 뭐 어떤 분의 뭐 이렇게 아버지잖아요. 그게 예. 그분이 최근에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독립기념관장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예.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에도 저는 100%는 동의 안 하지만 어쨌든 그분은 보수 쪽의 주장이니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은 전의 일본과 전후의 일본을 뒤섞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전의 일본에 대해서는 전전의 일본이 한 행위와 전전의 일본이 한 영향력에 대해서는 그것대로 청산할 건 청산하고 그렇지.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되는 것이고 예. 친하게 지내고 뭐 외교적인 전략을 펼쳐야 되는 부분에서는 그건 또 다른 문제. 전후의 일본에 대한 문제 아니냐. 왜 두 개를 뒤섞어서 얘기하냐. 이렇게 비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이렇게 역사관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전형적으로 보수가 봐도 보수의 뭐 일부겠죠. 요거는. 예. 보수의 일부가 볼 때도 사실은 전후의 일본과 전전의 일본을 뒤섞는 어떤 그러한 행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볼 때도 비판의 여지가 있는 행위여서 예. 이거는 아주 잘못된 그릇된 신념이 배경에 있다라고 이해하지 않으면 그 방금 말씀하신 미일의 어떤 전략을 중심에 놓고 봐도 이해할 수가 없는 행위다. 8.15 광복절 행사를 시민단체들이나 이렇게 독립유공자들이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광복회에서 아마 지금 현재 독립기념관장이나 한국중앙연구원장 네. 임명 관련해서 강력하게 좀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저는 그럴 가능성 높지 않다고 봐요. 네. 지금 굉장히 지금 광복절을 앞두고 이런 인사를 한다? 저 이거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래서 네. 어떻게 나라를 망쳐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 대놓고 망치나 싶을 정도로 특히나 광복절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이게 심각한 게 박근혜 정부 당시에 역사교과서 집필에 다 참여했던 사람들. 네, 예. 뉴라이트 학자들 다 지금 다시 불러일으키고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요직을 박지양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김낙연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전부 국정역사 교과서 집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80년대 말에 그 박경철 씨인가라는 그 재미 변호사 있어요. 네. 그 사람과의 인터뷰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를 바꾸고 싶다고.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이 그거였어요. 과거부터 역사를 바꾸고 싶다. 역사가 어떤 역사냐면 아버지를 독재자로 몰았던 역사. 개인 생각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를 친일 그 만주군관학교 출신 네. 아닙니까? 만주군관학교 출신으로서 일제 앞잡이로 몰았던 이 역사를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지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좀 이상하다는 거지.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아버지가 친일파도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죠? 그러니까 나는 그게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일관적이고 강력하게 이런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건지 솔직히 좀 이해 못 하겠어요. 왜냐면 나는 박근혜 씨는 이해를 해. 왜냐면 자기 아버지가 독재자라고 계속 인식이 되어 왔고 낙인이 찍혀 있으니까. 그리고 친일파라고 다들 사실 좀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아닌 있죠. 사람도 있겠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 그게 부끄러웠겠죠. 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명예롭지 않다고 생각했겠지. 그러니까 그걸 바꾸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걸 바꾸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처럼 했습니까? 아니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국정역사교과서 이거 하려다가 네. 대규모 시위 때문에 안 못한 거기서 거잖아. 포기하고 말았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런지를 모르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친일파라고 낙인 찍힌 것도 아니고. 친일파인가 봐 그러면. 그러니까 친일파일 수도 있는데 그게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낙인 찍히지 않았잖아요. 그럼요. 그럼 본인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는 이제 추측건데 진짜 본인의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 네. 그러니까 이 숭일의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있을 수 그러지 있습니다. 예. 않고서는 이 역사 자체를 일본에 초점을 두고 우리 한국 역사를 바꿔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고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 사도강사 문제만 해도 봐봐요. 똑같은 뭐 거예요.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똑같아요. 지금 행정 독도 하나를 문제. 보면 그렇지. 박근혜라는 인물은 아버지에 대한 개인적인 딸로서의 어떤 그런 개인적 욕망이라고 치면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위험해요. 이거는 더 뭐냐면 위험하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칼을 들고서 이런 이거는 나라 자체를 일본을 굉장히 숭배하는 듯한 생각이 아니고서는 이 요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아버지가 친일도 아니고 그렇죠. 주변에 어떤 가족들이 친일도 아니고 네. 지우고 싶은 역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네. 이렇다는 것은 뭔가 진짜로 일본한테 뭔가 자기는 일본 사람이 되고 싶은 아니면 본인 일본이 일본 정체성을 일본인으로 생각할 생각할 수도 수도 있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렇잖아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려면 네. 이런 식의 인사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국정 방향들을 빨리 멈춰야 돼요. 지금 광복회 이종찬 회장께서 지금 화가 엄청나셨어요. 이종찬 회장은 진짜 보수적인 인사잖아요. 완전 보수적 그런 보수인데 분이 지금 뿔이 엄청나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사도광산 말씀해 주셨으니까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 오늘 마지막으로. 한겨레 일면 기사가 저는 너무 황당하고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 정부가 어디 정부냐 이 생각을 안 하게 만들 수가 없는 생각인데, 지난달 27일에 인도 뉴델리에서 세계유산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 일본 수석 대표로 나온 주 유네스코 일본 대사가 이 사도광산에서 일한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전시물을 설치했다. 그러니까 등재에 찬성해달라 이렇게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노동자들이 여기서 가혹한 노동 환경에서 일을 했다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서 모든 노동자와 관련된 새로운 전시물을 현장의 설명과 전시시설에 설치했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외교부가 이 전날 보도자료를 배포한 내용을 보면은 일본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처했던 가혹한 노동 환경과 그들의 고난을 기리기 위한 새로운 전시물을 사도광산 현장에 설치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했네 외교부도. 그렇죠. 모든 노동자들이라고 일본 사람은 얘기한 건데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가혹한 환경에서 일했다라는 것을 따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마사지를 했다. 아니, 외교부가 계속 거짓말하는 거는 저번부터 드러났잖아요. 일본 신문에서 발표한 내용하고 우리 신문에서 발표한 내용이 완전히 달랐잖아요. 우리는 강제노동이라고 하는 건 2015년도에 이미 일본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걸 말 안 해도 일본이 알아서 해줄 거다. 이렇게 자기네는 이제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 이번에 그걸 한 번 더 확인해 줬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일본에서는 우리는 그게 아니다. 강제노동이라는 건 전혀 없었었고 일본인 노동자들을 포함한 전체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이 정도 성의 표시하겠다. 이렇게 했다고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 외교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거짓말로 잘못 알려줬다는 게 드러났는데 그 이후에 다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정부하고 이 언론이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 게 지난번에 세계은행인가 OECD에서 한국이 뭐 굉장히 갑자기 경제 성장이 잘 된 나라 그래가지고 수십 년 동안의 그 업적을 시야를 하는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걸 마치 지난 2년 동안의 윤석열 정부의 업적인 양 마사지를 해가지고 조선일보까지 다 그렇게 써놨더라고. 근데 조선일보가 제시한 그 그래프도 딱 1960년부터 해가지고 2022년까지 돼 있어요. 그거를 평가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경제가 엄청난 성취를 이뤘지. 근데 그거를 윤석열 정부의 업적이냐. 세계은행인가 OECD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우리의 업적을 치하했다라는 식으로 이 정부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난 2년 동안에 우리가 어떤 업적을 이뤘는데? 라고 하면서 쭉 보니까 한 50년 동안 이룬 업적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것도 딱 2022년까지. 자기가 취임하기 전까지, 직전까지. 무슨 참, 진짜 거짓말 정부야, 거짓말 정부. 윤석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신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집권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치겠어요. 정말 거짓말쟁이 정부. 정말 못 살겠다, 진짜. 예, 여기까지 하고요. 노영희 변호사,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예, 최근의 정치본색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